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들어가기 이번 시간에는요 제9장 생산요소 시장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주로 생산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Q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 Q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산요소, 주로 우리가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노동과 자본도요, 생산 요소 인풋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인풋들이 있잖아요. 요 인풋들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공급, 자본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도 이렇게 그래프를 수요 공급 곡선 그려가지고 살펴보는데, 노동과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야. 생산물에 대한 가격, 생산량, 수요, 공급 하는 것처럼 노동시장도요. 여기 L이라고 쓸게요. 노동의 거래량, 그리고 여기 임금이 있고요.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똑같이 우리가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물론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서 이렇게 균형으로 연결되는 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이런 거 개념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산 요소와 관련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윤이 있거든요. 인풋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이윤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먼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정 과정을 볼게요. 먼저 생산 요소 시장의 어떤 특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Q, 아이스크림이나 자동차 같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대상으로 얘기했는데 현실 경제에서는요, 요 Q를 우리가 상품 이렇게 해서 재화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 상품이 거래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과 같은 인풋이 거래됩니다. 인풋에 해당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노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본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레이버 해서 L이라 쓸 것이고 캐피탈 해서 자본이다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생산 요소가 어떻게 시장이 움직여 가는가 그 원리를 살펴볼 건데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생산물 시장과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우리가 생산물 시장인 아이스크림이나 거기 나와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가게가 되고 소비자가 됩니다. 오케이? 기업이 생산 공급자가 돼요.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여기 인풋에 해당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동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노동을 공급한 대가로 돈을 받겠죠. 임금이라는 근로소득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상품 시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입니다. 소비자입니다. 왜 생산 요소를 공급을 할까요? 돈을 벌려고. 왜? 돈은 왜? 소비하려고.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효용을 누리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 많이 일을 할 수 없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이 아닙니다. 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기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수요자, 자본의 수요자가 됩니다.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수요해서 뭘 하려는 게 목적이 될까요? 그치?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판 다음에 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다? 우리 뒤에 할 건데 이윤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극대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가 되고 기업은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주체가 되고 우리는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가계와 기업이 역할이 정반대로 바뀐다. 거기 체크하시죠. 네, 그거를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노동 공급을 결정하게 되고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상품 시장과 반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체크하셔야 될 게 생산 요소의 가격 있잖아요. 노동에 대한 가격이 임금이고 자본에 대한 가격이 뭐 이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바로 소득의 분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노동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동력을 공급해서 그에 따른 임금이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임금 소득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임금률이 자본의 가격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자본의 가격이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률은 노동자들이 분배되는 몫이 되는 것이고요. 분배목과 관련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의 가격은 말 그대로 자본가가 가져가는 자본가의 분배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면 임금률과 자본의 가격에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가져가는 분배 몫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생산 요소 시장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가계와 기업이 역할이 생산물 시장과 반대가 되는 것이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우리가 임금과 또 자본가가 가져가게 되는 분배 몫이 소득의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산 요소에 대한 여기 보시면 수요의 결정 과정. 이 수요가 이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공급의 주체는 우리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이 주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결정 과정 우리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생 수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derived demand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수요할 것인가 요거는 상품의 수요에 의해서 파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산업이 뜨는 산업에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점차 떠 그럼 전기 자동차를 생산 공급하는 그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 근데 사양 산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기업이 어떤 생산 요소를 얼마만큼 고용할지를 고려하는 게 이윤극대화 안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 만약에 요 산업이 사양 산업이야. 저무는 산업이죠. 사람들이 이제 뭐 옛날 같은 무슨 삐삐 스마트폰도 이제 전화기 이런 것들을 안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사양 산업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 산업에서는 생산물은 줄어들어요. 생산물은 감소하게 되고 자, 이러한 사양 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물이 감소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걸 생산하는 인풋에 해당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물의 감소로 노동에 대한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이거 인풋이죠. 자본의 수요도 감소합니다. 수요도 감소.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부 다 왜 이렇게 감소합니까? 아니, 이윤극대화하는 기업이 저쪽이 사양산업이니까 사업 접어야겠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노동시장과 자본시장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정리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입니다. 이렇게 VMPL이라고 써요. 뒤집어서 가치잖아, 가치. 요 가치라는 생산 가치라는 게 value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산 요소, 노동을 투입했을 때 그 노동자가 사과를 생산했어, 자동차를 생산했어. 그 생산한 양에 대해서 가격을 곱해서
얻어진 값이 value, 가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거야. P야, P.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널 프로덕트가 나와 있습니다. MP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한계 생산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요걸 이렇게 곱한 게 바로 VMPL이다. value MP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축구팀이야. 뭐 토트넘 같은 축구팀인데 손흥민 선수를 채용할까? 생각을 해요. 할까 말까? 야, 손흥민 선수 채용하는데 돈이 얼마나 나가? 그 비용입니다. 그게 바로 임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손흥민 선수가 300억 달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가치는 어떻게 돼? 물어봤더니 500억을 우리 팀에 가치를 창출해 줍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 채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약을 해야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VMPL이라는 것은 노동이라 할게요. 지금 노동자 한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를 채용을 했더니 VMPL 용어 암기하세요. 경자기선 처음 시작할 때 이 용어 빨리빨리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500억이 되는데 들어가는 임금이 만약에 300억밖에 안 돼. 그러면 손흥민에 대한 수요는 이런 노동자는 늘려야 됩니다. 근데 손흥민에 대한 임금이 300억인데 손흥민이 창출하는 가치가 만약에 200억이야. 그러면 그럼 채용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VMPL이 임금과 비교해 봤는데 임금이 더 높아. 그러면 오히려 노동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노동을 하나 채용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고요. 사측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한계 비용의 의미가 되겠고, 이게 노동자를 한 명 추가로 채용했을 때, 고용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 고용량의 최종 결정은 요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VMPL과 W가 같아질 때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어요. 223페이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노동을 투입했을 때 그 표를 다시 한번 살짝 체크해 볼게요. 여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네, 거기 표를 보시면 노동을 채용했을 때 거기 보시면 노동의 투입량이야. 1명, 2명, 3명 채용했어요. 근데 노동의 한계 생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노동자가 아예 없었을 때 한계 생산은 뭐야? 노동을 1명 추가적으로 채용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플러스 생산량입니다. 5개의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2명째 채용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이 7입니다. 3명째는 8이고요. 4명째부터는 7. 그러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5번째부터는 5 이렇게 되고 6번째는 3 해서 8번째는 빵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을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한계 생산 가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2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노동을 한 단위 표 위에 나와 있는 거야. 노동을 하나 투입했을 때 증가하게 되는 총 생산물의 아웃풋의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게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 용어 정리해달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노동을 1명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VMPL이다 라고 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상품의 가격에다가 MPL을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잘 정리해 볼게요. 거기 두 번째 단락 다시 보시면 각각에 대한 한계 생산이 있고 세 번째 단락,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거기 아이스크림 한 통의 가격이 2만 원이라 할게.
요건 주어진 거야. 시장에서의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요거 가격이 얼마냐면 2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2만 원.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를 한 명 채용했을 때 얻게 되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2만 원 곱하기 5 하니까 2 곱하기 5는 10. 요 표 만드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7은 14. 여기는 2 곱하기 8은 16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7은 14.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처음엔 증가하다가 16을 맥스로 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이렇게 체증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체감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체증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영역 있잖아요. 여기 영역 이렇게 여기서는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쭉 이렇게 체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용어를 잘 정리하시고 한계 생산과 거기다 P를 곱하는 건데 P는 시장에서 결정돼서 일정하다라고 상정을 하면은 MPL이 궁극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는데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자,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할 것인가 나와 있는데 노동자를 채용할 때 거의 밑줄 치세요. 노동의 가격에 해당하는 임금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동의 임금률이 5만 원이라고 할게요. 5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보면 거기 보시면 여기는 계속 14, 10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여섯 번째를 채용했더니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이 3이고 그래서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를 채용했더니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1이고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다시 임금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가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채용하는데 5라는 임금을 줘야 한다 할게요. 그러면 노동자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 그때 아니 여기 보시면 여섯 번째 노동자의 한계 생산 가치는 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계 생산 가치가 임금보다 더 커. 그러면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임금은 5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 노동자가 창출하는 가치가 6이니까 600만 원이라 할게요. 그 6명까지는 채용을 해야 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7명째를 채용한다라고 할 때 7명째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2야. 200만 원의 돈을 벌어온단 말이야. 근데 노동자는 500만 원 달래. 그러면 7번째는 채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잘게 쪼개지 못하니까 그렇지. 잘게 쪼갤 수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MPL과 W가 같아지는 데서 노동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여기 W랑 요거 VMPL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노동자를 지금 한계 원리를 사용하는 거야. 노동자를 한 명 더 추가 시 기업에서 얻게 된 이득이야. MR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계 베네핏 편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적인 편익 이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요 W는 뭐야? W 임금이잖아.
똑같습니다. 노동자를 한 명 더 추가 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VNPL이 W보다 크면 노동자를 채용하고 VNPL보다 W가 크면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4페이지 가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을 해. 그때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따로 우선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인문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시고 이렇게 우아형하는 것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채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문해 볼게. 임금이 올라갔다라고 한번 해볼게. 임금이 W0에서 이렇게 W1으로 올라갔다 합시다. 그러면 임금이 만약에 한 10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돼? 여기 6명 채용하면 안 되지. 몇 명까지 노동자를 채용해야 돼? 여기 보시면 VNPL이 10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5명까지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B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금이 상승해서 W1이 되면 자,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그랬죠. 기업은 노동을 얼마나 채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업은 노동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B라고 할게요. LB만큼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면서 최저 고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VNPL equal W에서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이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있을 때는 요만큼 채용하고 임금이 올라가면 요만큼 채용하고 임금이 더 올라가면 요만큼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이게 어떻게 됩니까? VNPL 곡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의 어떤 공급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생산 요소의 공급인데 그냥 노동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을 얼마를 채용할 것인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고 노동의 공급은 주체가 누구다? 우리야. 여러분과 저야. 그걸 이제 가게라고 쓸게요.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우리는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야, 몇 시간 일할 거야? 그걸 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의 공급의 경우 생산 요소에 따라서 그 결정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다 따로따로 논의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오케이? 자, 여기서 노동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책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225페이지 첫 번째 줄. 지금까지 논의해서 살펴본 것처럼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의 결정은 수요의 결정이야. 어떤 생산 요소에 관계없이 똑같은 틀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윤극대화하는 기업이 노동을 채용하니까.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생산 요소에 따라 그 결정 과정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생산 요소 수요는 노동을 수요하던 아니면 자본을 수요하던 기업이 수요한단 말이야. 근데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은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와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에 대한 것만 끄집어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공급을 살펴볼 건데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선택 결과를 반영하는데 하루에 24시간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면 24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뭔가 잠을 자고 밥 먹고 이런 시간 빼야지. 하루에 여러분 시험 공부한다고 24시간 다 공부하면 죽어요. 오케이? 그래서 10시간은 생존을 위한 시간이야. 생존 시간 이렇게 얘기할게요. 생존을 위한 시간으로서 10시간을 뺍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자거나 거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있죠.
밥을 먹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4시간이 남게 되는데 요 14시간이 바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시간을 일부는 여가를 즐겨요. 일부는 노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노동하는 게 좋아요? 여가를 즐기는 게 좋아요? 여가를 즐기는 게 좋지. 그럼 노동은 싫은 거야. 노동 맞아요. 고통이고 쓰레기입니다. 근데 노동을 왜 해? 아, 노동을 해야지 돈을 벌잖아. 그래야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요. 여가 시간이 줄어들면 노동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을 적절하게 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노동 시간과 최적 여가 시간을 고르게 됩니다. 너무 많은 노동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여가를 즐기게 되면 둘 다 이게 안 좋은 거야. 그 최적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동 공급의 결정 과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제한된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는 소비자의 선택과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을 공급하는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가용 시간을 여가와 일하는 시간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여가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가라는 상품, 그리고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소득으로 또 다른 상품을 소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결정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그 원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 9-2 노동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노동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뭐 하루에 8시간 일해? 그럼 이제 정해진 걸 늘렸다 줄였다 못 하잖아.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보통 불가능할 수 있지만 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시간 일을 할래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2 그림이 어떤 사람의 노동 공급 곡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하는 거니까 저기 주어진 임금 하에서 임금에 대해서 임금율, 그냥 임금이라 보통 이렇게 너무 기니까 율자를 빼서 설명하기도 해요. 주어진 임금 하에서 자,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그거까지 쓸까요? 근로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 노동을 얼마나 공급하려고 하는가? 공급 시간을 연결한 곡선, 이게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주어진 임금 하에서 너 노동 얼마나 할 거야? 주어진 임금 하에서 노동 공급 시간을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래프 볼 때 잘 보세요. 임금이 W1에서 점차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는데 W2까지. 근데 노동 시간도 점차 올라갑니다. 노동 공급 곡선 우상향하고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오히려 노동 공급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게 좌상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졌잖아. 좀 이런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225페이지 네 번째 단락 보시면 어떤 사람의 노동 공급 곡선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우상향 하다가 나중에 왼쪽으로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률이 상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면 노동 공급량을 늘리긴 하는데 다른 부분에 가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되는가? 요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임금을 올렸을 때 그에 따른 효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긴 해요. 자,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극복해 보시죠. 여러분, 임금이라는 게 뭐야? 임금이라는 게
요 임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임금은 W예요. 임금률, 시간당 주는 임금률이라 할게. 요거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여가의 가격이다 보시면 돼요. 여가의 가격이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가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가의 가격 이렇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나와서 일 좀 할래? 시간당 10,000원 줄게. 5시간 좀 일하지? 이래요.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뭐 할 수 있겠지. 뭐 주말에 뭐 별로 할 일 없을 땐 뭐 그냥 추가로 일을 더 하면 돈 더 준다니까 뭐 5만 원 벌러 나갈까 할 수 있는데 가족과의 무슨 식사와 야유회가 준비가 돼 있어 주말에. 에이 안 할래요. 저 그냥 여가를 즐길래요. 이렇게 돼.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뭐 갑자기 뭐야 이래도 일 안 해? 돈 준대도 이래서 그런지 그러면 시간당 2만 원 줄게. 일할래? 이러는 거야. 5시간이요? 그럼 얼마 포기하는 거야? 시간당 2만 원이면 내가 5시간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야유회를 가족과 가면 얼마를 포기하는 거야? 10만 원 포기한다고요. 에이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지금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이 여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갑자기 시간당 10만 원 줄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가족과 야유회를 가면 50만 원 포기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여가를 즐기면서 야유회 소풍을 갈 때 들어가는 직접적 비용도 있는데 이거 50만 원 포기했다는 것도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고요. 에이 그래도 안 갈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 100만 원이면 사장님이 미소를 지니면서 시간당 100만 원 줄게. 5시간 일을 할래? 하고 미소를 지으면 아 그래도 안 갈래요? 하면은 이거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 되게 비싼 거야. 내가 이런데도 여가를 즐긴다? 여가를 즐김에 따른 비용 같은 말이야. 여가의 기회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금률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여가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소비자 선택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콜라 가격이 비싸지면 콜라와 사이다, 환타 많이 있는데 콜라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콜라 소비를 줄이고 사이다나 환타를 소비하게 된다. 그게 바로 비싸진 걸 줄이고 싼 걸 더 많이 사는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 상승하면 비싸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싸진 여가 가격, 여가를 줄이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요 여가 시간과 우리가 노동 시간 요거 둘이 합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14시간을 우리가 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신은 여가와 노동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의 상대 가격이 비싸지니까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이렇게 대체 효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상식에 통하는 효과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임금률의 변화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요거야. 여가의 가격 나와 있죠. 변화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틀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 제줄 임금률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나타내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임금률이 2만 원일 때 6시간 동안 낚시를 즐겨 기회비용이 12만 원인데 임금률이 3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회비용은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률 상승은 여가가 이렇게 더 비싸지게 됐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체 효과는 비싸진 여가를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대신 노동을 많이 증가시키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득 효과는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임금률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서 소득 효과가 발생해. 아니, 임금률이 올라가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임금률이 10,000원일 때는 만약에 1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10시간을 일을 해야 돼. 근데 임금률이 2만 원이면 5시간만 일을 해도 내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적은 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률이 올라가면 나의 진짜 소득, 실질 소득은 진짜 구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력을 나타내는 우리 저 앞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예산선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예산선의 영역이 확대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 높여졌어요. 여가가 이게 무슨 이렇게 열등제 같은 게 아니라 정상제야. 여가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정상제인 여가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가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노동을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14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이 감소하는 거죠. 이 소득 효과는 그래서 노동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렇게 갑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게 임금이 변화했을 때 미치는 두 가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대체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엇갈린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따라서 자, 여기 대체 효과에 해당하는 게 언제나 제가 차차 제 강의 들으시면 나오겠지만 아시겠지만 상식이 통하는 효과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소득 효과가 약간 느낌이 교과서에 쓰기 그래서 보통 안 쓰는데 삐딱선이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을 더 하는 게 상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 또 이면에는 삐딱선이 효과가 또 작동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임금이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서로 반대로 작동합니다. 근데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공급은 우상향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러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요 영역은요,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약간 정상적이지 않고 삐딱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체 효과보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효과라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예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항상 더 클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계속 후방 굴절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잖아. 대체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 곡선이 뒤로 이렇게 꺾이게 된 것을 노동 공급 곡선이 좌상방으로 가죠. 공급 곡선이 백워드 밴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후방으로 굴절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절되는 상태.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이 정도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차차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227페이지가 보시면 자, 거기에 가정의 전제 조건 하나 바로 이건 뭐냐면 227페이지 밑에서 거의 첫 번째 줄 소비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너 임금 더 줄게, 노동시간 얼마 더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여러분 227페이지 그거 내용 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자, 부자들은 왜 일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20세기 초 영국 사회를 그린 다운타운 앱이라는 연극에서는요.
주말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한 귀족이 등장한대. 이 부자, 거기서 이제 귀족이 또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위크엔드라는 거, 이거를 거기 보시면 들어본 적이 없대. 항상 일을 한대. 도대체 왜 그래 봤더니 세 번째 줄. 그는 매일 여가를 즐겼기 때문에 특별히 주말이라는 위크엔드 이거 의미 없어. 그냥 월화수목금이 다 위크엔드야. 그쵸? 그래서 거기 보니까 1800년대 영국의 평균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한 주, 일주일 동안 64시간 일을 했는데 오늘날 한 40시간이거든. 굉장히 워커홀릭 같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많이 또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 또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유한계급 사회, 유한계급론 이런 책을 썼습니다. 레저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부유층이 누리는 여가는 명예의 상징이다. 세 번째 줄, 시시하고 더러운 일은 남에게 시키고 자신은 저술 활동, 자선 행위 혹은 토론과 같은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블렌 시대에는 부유층에게는 여가가 일종의 사치제 노릇을 하게 된 셈이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 줄, 노동이 점차 지적이며 지식 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노동자,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냥 노동자인데 최근엔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노동자도 지식 노동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때우는 노동자가 아니죠. 그래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등등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마지막 달러 볼게요. 부유한 사람들이 지루하고 따분한 반복적인 작업에 종사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지식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거는 단순 반복되는 일은 재미가 없는데 늘 새로운 도전적인 뭔가 호기심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하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경향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읽을 거리 한번 보시고 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경제 원론이나 아니면 미시경제학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많이 배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요 정도까지만 해 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9-2에 가보시면 생산 요소의 균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의 가격, 임금과 고용량에 어떻게 결정되는가? 똑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우하향하게 되고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좌상방으로 꺾어지는 걸 그렸는데 우상향하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앞에 거를 한번 참고로 하려고 이렇게 후방 굴절하는 것도 그렸어요. 자, 그래서 결정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수요 공급 똑같습니다. 임금이 균형 임금, 균형 고용량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229페이지에 가보시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요. 외부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노동의 수요 곡선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임금 올라가고 고용이 변화하고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보시고. 자, 229페이지에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갔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가서 우측 이동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요것처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올라갔어. 뭐가 있어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리 VMPL 곡선이라는 거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P가 상승하거나 또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럼 균형점이 A에서 B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230페이지에 가보시면 노동의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요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요런 것들 말고 제목만 볼게요. 요거 1번. 자, 그 다음 또 2번 뭐가 있나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기술 변화가 있습니다.
기술 변화. 새로운 기술이 진보가 되면서 노동을 적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까요? 노동 절약적인 레이버 세이빙 기술의 도입입니다. 노동을 적게 쓰는 거야. 기계화가 돼서 노동을 적게 쓰는, 절약한다는 건 세이빙 안 쓴다는 거야. 절약적인, 네, 거기 나와 있는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지. 그럼 이때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임금도 하락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볼까요? 여기는 노동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짝 봤는데 공급. 아니 이건 노동을 공급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 근로자가 여가에 대해서 여가와 일에 대해서 일이 노동이죠. 일에 대한 선택,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노동시장 전체로 따지면 인구의 구조 변화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노동 공급이 커질 거야. 이게 시장 전체로 따지면 인구의 변화. 요즘같이 저출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네. 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 공급 국수는 우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두 번째, 인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선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호, 그래서 여가에 대한 선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퍼런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역할이 만족되면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에 이게 이제 감소한다고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그럼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노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노동 이외에 렌트라고 얘기합니다.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땅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맞아요. 이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땅을 토지라 그러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땅을 사용한 대가입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우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 줄 뭔가 공급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는 다 지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생산 요소에도 지대 개념을 좀 더 적용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 요소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서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땅 같은 경우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에 임대료가 비싸고 막 그러잖아. 왜 땅값 지대가 비싸요? 저기 뭐 강원도 오지에 있는 데보다 땅값이 비싸. 왜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서울에 있는 강남 이런 데는 커피값도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죠. 아니 서울 강남의 커피값이 왜 강원도 오지에 있는 데보다 커피값이 비싼 거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그거는 강남의 땅값이 비싸니까 커피값이 비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엄밀하게 보면 그게 아니라 커피값이 비싸니까 땅값이 비싼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뭔 얘기라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비싸게 가격을 딴 데보다 올려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되니까 땅값도 그러면 너 비싸게 해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파생수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요. 이렇게 어떤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거기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보수를 우리가 경제적 지대, 렌트를 좀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 요소 공급자가 그냥 노동자라고 보시면 돼. 아니면 여기 땅이라 해도 되고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 그걸 전용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 요소를 딴 데 가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봐. 알바생이 있어요. 편의점을 하는데. 근데 알바생들이 자꾸 딴 데 가려고 해. 왜 갈까요? 아니, 딴 데 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지금 있는 것이 내가 일한 만큼 주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알바생이 떠나가지 않도록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지 않고 현재 상태에 알바를 계속 하도록 뭐 이것뿐만 아니야.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조직에서 사람들이 막 가. 왜 갑니까? 저는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는 것도 있는데요. 임금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딴 데 가지 않고 그만두지 않도록 묶어두기 위해서 최소한 줘야 하는 금액. 그거의 전용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살짝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적 지대 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뭐 곡선이 수직일 때, 수평일 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넘어가셔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경제원론 미시경제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경제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231페이지 가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요거를 좀 더 확대합니다. 어떤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아니면 공급이 이렇게 고정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유명한 인기 연예인, 유명 연예인, 유명이라는 말이 붙어야지 연예인이라든가 이 탤런트를 갖고 있는 거죠. 연예인. 네. 이런 재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너도 나도 다 이런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의 재능을 갖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아니면 운동선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 재능의 선물. 그런 재능은 공급이 고정돼 있죠. 아무한테나 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 그렇지만 타고난 재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재능에 기반을 한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손흥민만큼 열심히 한다고 제가 손흥민 선수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지? 안 해봐서 모를 수는 있겠지만 해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재능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능의 경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까지 지대라는 개념을 확대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 단락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 자격증 이런 것도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 의사 하면 의사들 뭐 공급이 제한돼 있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 이렇게 추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다 지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노동시장하고 뭐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올 수 있어요. 노동의 공급, 그거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노동의 수요에서는 VMPL,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그 개념 용어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